안녕하십니까. 그리 안녕하시지는 않죠. 하필 이 뜨거운 낮 시간 1시 반에 굳이 잡아서 학부모님들께 좀 힘듦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이 2차 설명회고요. 예전에 저녁에 선선할 때 1차 설명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혹시 낮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따로 급하게 좀 설명회를 잡았습니다. 얘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약술용 국어를 설명하기 전에 약술용 논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술용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약술용 국어가 약술용 논술이 아이들 사이에서 좀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국민대학교가 이번에 약술용 논술을 첫 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술용 논술 기존 대학을 보면 라인을 보면 가천대가 제일 위에 상위 라인이었는데 이제 국민대로 많이 상향됐죠. 그래서 인문이든 자연이든 국민대 약술용 논술에 대한 관심이 커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단순히 수능 국어 열심히 하고 수학 열심히 하면은 가능성 있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약술용 논술만의 특징이 있고요. 특히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약술용 논술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약술용 논술이 아니고 일반적인 논술이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아시잖아요. 35개 대학이 보고 있는 언어 논술과 자연계 수리 논술. 그래서 그 요소가 좀 약술용 국어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약술용이라고 하지만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체계적 준비를 해야 좀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약술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약술용 논술 백서라고 받으셨을 거예요. 피 냄새 나죠? 땀 냄새하고 피땀 흘려서 대학의 홈페이지를 모두 찾아보고 대학의 논술 출제 경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일 거예요. 제 소개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약술용 논술 준비 대상 그리고 대비법 그리고 약술용 논술 전형에 대한 분석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가 왜 약술용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부모님께서 아실 거예요. 학종이나 교과, 수능으로 인서울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일 때 그 대안이 되는 게 약술용 논술입니다. 그래서 저기 써 있죠. 인서울은 목표지만 수능, 학종, 교과를 통해서 인서울이 가능성이 좀 낮다 할 경우에는 약술용을 통해서 일부 대학이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인서울이 가능한 전형이다. 그리고 좋은 점은요. 수능 공부와 병행이 가능하죠. 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을 수행평가도 하고 실제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도 풀어보죠. 그 문제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요. 뭐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국어는 아예 수능 특강과 완성 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중심으로 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과 완성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요. 시험장에서 그 지문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술용 논술 문제라는 것이 결국 수능 특강과 완성에 기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술용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능 국어와 수능 수학에 대한 공부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지금 수능 완성 몇 번 봤나요? 모르시죠? 우리 아이 착하니까 봤겠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름 들어가기 전까지
국어만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한 학생은 수능 특강은 한 2번 정도. 국어는 국어로 말씀드리면 수능 특강 2번 정도. 그리고 수능 완성 교재가 늦게 나오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 완결을 못할 학생이 많을 겁니다. 여름 때까지 최소한 수능 특강은 2번 정도는 봐야 돼요. 완성도 1번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럼 약술용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실제 약술용 지문이 EBS 특강과 완성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는 것이 곧 약술용을 대비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약술용 논술 문제를 풀면서 또 동시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된 거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 관계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 공부와 병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출제 비중을 보면요. 이따가 좀 분석하겠지만 인문 같은 경우 국어 9개, 수학 6개. 자연계는 어떻게 낼까요? 거꾸로죠. 수학 9개, 국어 6개. 이런 대학하고요. 비슷한 문제수를 가진 대학이 국어 10개, 수학 5개. 인문계요. 자연계는 수학 10개, 국어 5개. 그래서 거의 3분의 2 정도의 대학은 인문과 자연에 있어서 국어, 수학의 비중이 좀 달리 갑니다. 하지만 비중을 똑같이 가는 대학도 일부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자연 없이 그냥 구분 없이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통 4대 4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요. 극단적인 대학은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입니다. 올해 국민대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수학은 좀 못해도 국어를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한다. 그 너무 잘한다가 1등급 말한 건 아닙니다. 2등급, 3등급도 국민대 볼 수 있어요. 국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문 같은 경우 국어 8문제, 수학 2문제. 반면 자연계는 수학 8문제, 국어 2문제입니다. 또 서경대도 그렇고요. 강남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들을 좀 보시고 우리 아이가 국어에 좀 더 강점이 있다. 혹은 수학에 좀 강점이 있다는 걸 판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인문계는 주로 국어, 자연계는 주로 수학에 강점인 학생이 유리한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생각하실 게 뭐냐면 몇몇 대학들을 보면 8대2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지만 가천대를 비롯한 수원이나 삼육대나 이런 데 보면요. 인문계 같은 경우 국어 9개, 수학 6개예요. 어디서 당락의 영향력이 클까요? 국어일까요? 수학일까요? 수학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수학에 취약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인문이든 자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는 거의 만점을 맞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가천대의 경우요. 인기학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은 아이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국어 성적을 거둬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물론 약술형 보는 대학 중에 뭐 신한대라든지 뭐 강남대라든지 조금 가천이나 수원이나 뭐 상명이나 서경보다 한 단계 레벨이죠. 레벨이 낮은 대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전반적으로 수학 못하니까 오히려 더 국어가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천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원대라든지 혹은 상명이라든지 서경 그리고 이런 대학들은 그래도 수학 성적이 더 인문계의 경우도 국어보다 영향이 클 거다. 그래서 약술형 국어를 공부하는 경우에는요. 국어는 만점을 맞겠다는 자세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국어와 수학의 출제 범위는요. 출제 범위가요. 학교에서 발표한 거 다 공통으로 문학과 독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문제 비중을 보면요. 문학과 독서는 다 똑같이 내요. 하지만 몇몇 대학은 화작에서 한 문제 정도 그리고 문법에서 즉 언매에서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문제 하나 정도 나오는 대학도 있습니다. 즉 화작, 언매 그리고 독서와 문학 이 네 영역에 걸쳐서 내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국어와 예를 들면 문학과 독서만 내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 선택할 때도 수능 선택 과목도 그 국어의 선택 과목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기출문제 보면요. 화작에서는 의문의 변동만 거의 나오고요. 좀 아이들이 어려우는 부분은, 그리고 언매에서는 문법이 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요? 단답형, 어휘를 재심을 해서 찾아서 빈칸 채우기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맥락이 같은 문장을 찾아서 첫 번째와 마지막 어절을 쓰는 문제도 있고요. 문제의 유형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은 단답형인데 일부는 서술 논술형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대 같은 경우는 50자짜리 2개, 100자짜리 2개 글쓰기가 있어요. 이게 언어 논술 성격이 좀 있습니다. 가슴이 탁 막힌 일이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언어 논술 선생이에요. 그리고 또 약술형도 가르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능 끝나고 국민대반 개설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토요일 날 오전에 수업할 때도요. 마지막 회차 때 논술 수업을 일부 들어갑니다. 요약 어떻게 하는지, 설명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국민대 논술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부분, 언어에서 단문 쓰기를 강의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특히 국민대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 눈여겨보실 거는 인문의 경우요. 국어가 8문제고 수학이 2문제인데요. 제가 기출문제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가천대 문제 풀 때는 제가 국어 9문제인데 한 15분 정도 걸려요. 일단 어떤 문제는 한 5분, 한 2, 30분 풀거든요. 근데 국민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민대 국어 문제 푸는데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왜 40분 걸렸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50자 100자 쓰리가 나오니까 그 빈칸의 문장을 채우기 위해서 앞에 문단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문단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2개를 논리적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휘를 선택하고 어떻게 논리 전개하는 걸 고민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대 올해 첫 시행이지만 인문계문을 말씀드리면 국어가 수학보다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은 2문제예요. 근데 국어가 8문제거든요. 근데 50자짜리 2개, 100자짜리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가 지금 학립논술에서 진행되는 언어 논술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러면 대학 하나 정도는 국민대 보는 거 괜찮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국민대 하나 정도 보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수능 특강이나 완성에서 나오고 50자 100자짜리 이게 2개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논술, 일반 논술, 언어 논술 수업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국민대. 한번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수능 특강 완성 공부하지 않아요. 그죠? 변별력은 아마도 50자 100자짜리 쓰기에서 있을 거다. 그리고 요와 유사하게 내는 대학이 서경대입니다. 20자짜리 30자짜리 한 문장 쓰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요건 좀 매운맛. 요거는 조금 밍숭맹숭한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딱히 언어 논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은요. 주로 수학 1, 2입니다. 근데 몇몇 대학들은 미적분만 또 추가적으로 출제 범위 넣은 대학도 있고요. 어느 대학은 미적분, 기하, 확통까지 시험 범위로 넣은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약학과라든지 의예과에 또 포함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과고 약술형 준비를 한다면 선택 과목을 출제하는가 하지 않는가도 보셔야 돼요. 자, 출제 범위는 주로 수학 1, 2인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요, 답안 형식은 계산 과정과 답을 도출하는데 유의하실 점은 계산 과정은 관심 없고요. 답만 체크하는 대학도 있어요. 답만. 아마도 출제 그 채점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 과정은 맞았어도 답이 틀린 경우는 0점 처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대학이 몇몇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정답만 채점하는지 아니면 계산 과정과 정답까지 채점의 대상을 삼는지 아셔야 되고요. 수학 1, 2의 세부 영역 6개 영역에서 냅니다. 요거는 이따가 약술형 수학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출제 보면은 세부 6개 영역에서 나오고요. 다항함수의 다항함수, 미분법이 좀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 중에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수열,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 다항함수 미분법, 다함수 적분법이 좀 나오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전형 분석을 하면요. 수능 최저는요. 없는 대학이 절반 이상이지만 보통 3개 중에 하나 정도 3등급 되면 웬만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의예과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예과는 올 다 1위에 됩니다. 그래서 학과마다 좀 다르다.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그냥 언어논술 보기 때문에 약술형으로 좀 대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계는 약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은 인문계가 언어논술로 내는 대학이 있고요. 수리는 약술형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약술형 보지 않는다. 언어논술, 일반적 언어논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이걸 모르고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간혹. 자, 그리고 최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논술 백서 있는 거니까 한번, 요건 지금 보실 필요도 없죠.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원서 쓸 때 확인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학생부 석차 등급은 반영된다고 하는 대학들이 있지만 반영 비중이 20%, 10% 아니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약술형 논술을 쓰는 학생들이 학생부 성적이 1, 2등급은 없습니다. 3등급도 찾기 힘듭니다. 보통 4, 5, 6 막 이래요. 근데 대학에서 산정하는 등급 기준을 보면요. 급간의 차이, 즉 3등급과 4등급의 차이, 4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논술 80과 20. 요게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럼 20이면 1등급이 20점, 2등급이 19.8, 3등급이 19.6, 4등급이 19.4.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다가 7, 8등급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이 8등급인데 약술형 공부할 만한 준비는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4, 5, 6등급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에서의 극간의 차이가 100점 만점에서 0.2점 혹은 0.4점 차이예요. 그거요. 약술형 국어에서 보면 문항당 10점이거든요. 10점인데 거기에 3점, 3점, 4점이에요. 하나 어휘 3개 채워놓는 거예요. 그거 하나 더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약술형은. 그죠? 그래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논술백서 2페이지에 나오긴 했는데 요게 등급의 차이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내신이 낮아서 약술형 될까요? 일종의 의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다.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출제 범위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은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과 독서, 그리고 수학은 수학 1, 2가 나온다. 1, 2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는 대학 중에 뭐 가천대라든지 뭐 삼육대 보면 문법이 한 문항씩 정도 나옵니다. 보통 10문항이나 9문항 내면요. 문법 하나, 문법과 화작을 낸다고 하면은 언매 중에 문법 하나, 그리고 화작에서 하나 정도입니다. 화작은 우문 변동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학생의 그 글쓰기 초고를 보여주는 것들, 토론, 발표 이런 지문 보고 첫 번째 어절과 마지막 어절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학과 독서가 나오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아이들 오답률이 문학에서 조금 높은 것 같긴 해요. 문학. 한마디로 맥락을 찾는 거, 시어가 갖고 있는 상징이 뭔지를 어휘를 선택하는 게 좀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문학과 독서가 주로 나오고요. 뭐 요런 강남대, 뭐 요런 대학들은 아예
출제 범위에서 배제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비중이 국어 9, 수학 6. 뒤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9개, 6개들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10개, 5개. 이게 일반적인 기준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대학들은 이제 이런 대학들이죠. 강남대, 국민대, 그리고 상명대 이런 데는 그 계열별로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국어는 잘해. 근데 수학이 좀 약해. 인문계인데. 그러면 8대2 쪽으로 쓰는 것이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10대5. 그 다음은 9대6.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는 역으로. 그죠? 선택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해. 그러면 국민 쓰고 강남, 상명을 우선적으로 쓰는 게 괜찮겠죠. 그러니까 국민대가 많은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국어든 수학이든 뭐 하나 잘하면 그걸로 써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민대 경우요. 일단 약술형을 고민하고 오셨다면 국민대 관심 있으시잖아요. 특히 자연계는 어느 대학을 가도 인문보다 1.5배에서 2배는 더 뽑잖아요. 국민대 국어는요. 제가 볼 때 자연계 국어가 두 문항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국어 문제 쉽지 않더라고요. 자연계 국어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이 훈련하지 않는 한. 그럼 결국은 수학이다. 국민대 인문 같은 경우도 결국 국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대2의 비중이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열 구분 없이 뽑는 대학은 을지나 서경은요. 4대4, 7대7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을지대 지원 학생들 인문은 없습니다. 아예. 을지대 간호학과 있죠? 자연계 학생들이 을지대 간호학과를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는 수학만 출제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겠죠. 근데 공통으로 뽑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공학 처음 들어보시죠? 이러이러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요거 논술백서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국어 출제 경향을 말씀드릴게요. 그 순서대로 된 거니까 하나하나 넘기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돼요. 저는 일종의 가이드를 드린 거예요. 논술백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요거 있을 거예요. 국민대 출제 경향. 거기 보시면요. 국민대가 학생들한테 관심을 모으는 거는 사실인데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요. 가천대를 비롯한 수원, 상명, 서경 비롯한 여러 대학들, 대부분의 대학들 국어 문제 보면요. 일반적으로 지문 하나를 제시하고 문제가 구성돼요. 그리고 간혹 지문 2개. 이른바 이제 갈래복합이라고 하죠. 혹은 주제 종합. 근데 국민대는요. 기본적으로 다른 대학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눈에 띄는 거 없으세요? 지문이 2개씩 내는 경우가 절반이 넘다. 그러니까 가천대나 그 외 대학들은 보통 지문 하나짜리가 일반적인데 국민대는 보통 2개짜리를 많이 내더라. 특히 보기 안에는 아예 또 문학작품 시까지 딱 들어있어서 어떤 문제는 그냥 지문이 3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도를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모의논술은요. 일종의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보다는 좀 어렵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대 모의논술 시행해봤겠죠. 아이들 보고서 판단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지나치게 어렵게 냈구나.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난도 조절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명확한 것 같아요. 지문 2개짜리를 많이 내겠다. 우리는 가천대와 달라져. 감히 어떻게 가천대와 이런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특징적인 거는 지문 2개짜리들이 많이 좀 등장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문학과 독서. 그러니까 문학과 독서 보면 지문 하나짜리는 문학이면 문학, 독서면 독서 나오는데 기출문제 국민대 모의논술 보니까 문학과 독서를 같이 동일한 주제에 내서 묶어서 출제를 하더라. 그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출처를 보시면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완성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수능 특강 완성이라고 안 써 있고 그냥 국어라고 쓰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 많잖아요. 그래서 출판사 명되고 문학 작품 작품명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찾아보면요, 국어 특강이나 국어 말씀드릴게요. 국어 수능 특강이나 완성 있는 지문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만 명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가천대 발표 자료가 그렇더라고요. EBS 특강과 완성에서 나왔다는 기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찾아봤는데 실제는 작년에 어디서 많이 본 지문들이에요. 봤더니 수능 특강과 완성 있는 지문인데 출처를 수능 특강과 완성이라 밝히지 않고 그냥 출판사 그리고 페이지 이런 걸 많이 기재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특강 완성에서 국어는 지문이 거의 7, 80%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파이널 수업할 때는 올 창작 문제로 했거든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네가 뭔데 창작을 해? 그래서 창작해야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로스쿨 데뷔하는 모의논술 출제위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선이나 동아일보 문제 출제위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거는 약술형은 진짜 쉬워요. 왜냐면 특강 완성에 나오는 문제 중에 선택지에 있는 거를요, 괄호로 넣거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재정리해서 문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300개를 만들었거든요. 문제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특강과 완성에 있는 지문을 일일이 다 한글로 옮겨야 되니까 요새 세상이 좋더라고요. 갤럭시로 사진 찍어가지고 전화하니까 텍스트 전환되더라고요. 작년에 했는데요. 올해 기출문제 제가 이제 한글로 그 문서 다 봤는데 특정 지문은 5개 대학에서 동시에 다 나왔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서 약술논술 출제위원들이 시중에 있는 국어와 독서, 문학, 교과서 다 사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 낼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출제 시작하는 게요, 가천된 경우 11월 초입니다. 그때 모여가지고 문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과 완성을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공히 얘기합니다. 수능 특강과 완성을 연계하는 문제를 내겠다. 연계한다는 얘기냐, 지문 갖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술형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능 특강과 완성에 있는 답지에 있는 해제 있습니다. 해제. 그 문학 작품에 대한 소개, 그 지문에 대한 설명이, 글,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해야 돼요. 그 시험장 가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국민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한 문장 쓰기, 한 문장 쓰기, 한 문장 쓰기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도 한 문장 쓰기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50자 100자 쓰기. 아주 꼼꼼하게 딱딱 배치했죠. 그래서 국민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수능 특강과 완성만 주구장창 공부해가지고는 국민대 합격 못한다. 50자짜리 쓰기, 100자짜리 쓰기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니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죠. 비슷한 레벨의 숭실대를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언어 논술을 1월부터 공부하고 주구장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국민대도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50자짜리, 100자짜리 쓰려면.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간단히 볼게요. 그냥 실제 출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배치를 1번 문항은 화작, 그리고 독서 3대 영역 있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배치해요. 그 다음에 문학작품, 고전 산문, 고전 시가, 그리고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쭉 배치합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워낙 선발 인원이 많죠.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 강북 쪽에서는 가천대에 대한 선호가 크지 않은데 강남 가면 난리예요. 강남 가면 그냥 가천대 아이들 엄청 많이 준비합니다. 강남이나 분당. 자, 그래서 출제는 주로 보면 독서와 문학 비중인데요. 최근의 추세는, 그리고 기존
기존의 학교 측의 출제 패턴을 보면요. 독서는 사회문화가 많아요. 사회문화. 그리고 독서와 문학의 비중은요. 독서가 한 문항이 더 많은 정도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이나 완성 지문 되게 길잖아요. 그 지문을 온전하게 다 내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만 지문만 발췌해서 내기 때문에 지문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능 특강 완성 문제를 푸는 것보다 약술형 문제 푸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쉽고요, 실제. 요걸 이제 자연계 문항 같은 경우는 가천대입니다. C, D, E, F, G. 워낙 많은 학생이 지원하다 보니까 C, D, E, F, G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출제 영역을 보면요. 사회문화 영역이 가장 많아요. 사회문화. 과학이 많은 이유는요. 이게 이제 통계 오류가 아니고 자연계에서는 과학 지문을 좀 많이 내겠죠. 독서 3개면 2개 내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하나는 들어갑니다. 과학 지문. 인문도 과학 지문 하나 정도는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연계는 과학 지문이 하나 혹은 2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9대 6이든 10대 5든. 그리고 문학 쪽은요. 현대소설하고 현대시 쪽을 주로 내요. 고전 시가라든지 고전 산문은 내긴 하는데 너무 쉽습니다. 문제가 쉬워요. 고전 산문, 고전 시가. 아이들 어려운 건 뭘까요? 현대소설일까요? 현대시일까요? 현대시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현대시에서 변별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시라는 거는 필자의 주제의식이 시어라는 상징어로 제시되기 때문에 그 상징어가 갖고 있는 원관념을 찾아서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거 매칭을 잘해야 돼요. 그게 아이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거는 현대시를 많이 틀리더라. 작년에 제가 통계를 내봤거든요. 아이들 다 답지 수고한 다음에 도대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가. 그 현대시였어요. 현대시를 가장 많이 틀렸고요. 인문계는 과학 지문에서 좀 많이 틀렸고요. 그 의외로 경제 지문을 많이 틀려요. 경제 지문하고 정치와 법에서 법 지문, 법과 관련된 지문. 우리 아이들은 준법 정신이 투철한가 봐요. 법을 알고 싶지 않은가 봐요. 법 지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변별력이 있느냐? 문학이에요. 그래서 현대시 잘 풀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366 상명 을지 약술형을 문항 개수가 구분 없이 비슷한 유형이라 봤는데, 그죠? 366대 같은 경우 화작을 많이 냈네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만 특이했던 거고요. 그 전년도 문제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본 비중은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독서, 그 다음에 문학, 그게 기준이고요. 몇몇 대학들은 화작과 문법, 출제범위 들어있다면 하나하나. 문법은 언매의 문법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대 같은 경우는 깔끔합니다. 독서와 문학으로만 냅니다. 근데 보면 독서 비중이 좀 더 높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역시 독서 비중이 높습니다. 한신 신한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독서와 문학을 출제 범위로 두기 때문에 독서와 문학의 비중이 거의 극단이 아니라 조금 더 치우쳤습니다. 2대1 구조로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각 대학마다 특징이 어떠냐? 비슷해요. 어차피 출제위원분들께서는 국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가지고 문제를 만드시잖아요. 그거를 막, 야, 우리 대학만의 특징을 살려서 뭔가 대단한 걸 그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대 빼고는 그 나머지 대학의 국어 문제는 기출 문제가 다 거기에요. 다 문제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예를 들면 을지대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을지대 유형을 공부하고 싶어. 무의미해요. 왜? 유형이 다 비슷해요. 문제 만드는 유형, 그러니까 문제 출제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 문제를 많이 풀어온 게 연습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나중에 수능 시험장 가서 만나게 되는 문제는 올해 독서 특강, 올해 특강,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수특, 수완을 더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국어 기출문제 분석인데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게 국민대 문제였거든요. 문제가 굉장히 뭐랄까 아이들한테는 폭력적이죠. 기억을 참고해 니은에 들어갈 말을 50자 이내로 써라. 한 문장. 두 번째, 여기까지 참을 만해. 리을을 참고해 디귿에 들어갈 말을 100자 이내에 써라. 자, 정답 볼게요.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쓸까요, 아이들이? 정확히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답안을 제시한 게 아니고 제가 만든 답안이에요. 근데 뭘 만들었냐?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제가 논리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 정재찬 씨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본문을 안 봤으면 이렇게 안 써요. 70억 지구 인구가 70억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라면 인류는 이렇게 썼겠죠. 그죠?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는 것이다. 꼭 이렇게 썼을까요?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에서 출제하는 답안은 이렇게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원문의 내용을 아이들이 암기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문단과 문단의 관계 속에서 그 문장과 문장의 관계 속에서 추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의미나 맥락이 같으면 되는 거지 꼭 여기 있는 어휘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땀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어김없이 사회에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나눔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리기도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이건 원문의 내용입니다. 자, 국민대는 올해 모의논술 답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거는 그 출처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 원문을 옮겨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와 들어갈 거, 여기 들어갈 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똑같이 쓰는 게 아니다. 원문의 내용과 맥락이 비슷하게 써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만할 것 같습니까? 수능 특강 완성 공부에서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물론 국민대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화작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첫 어절 마지막 어절 써라. 그래서 국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뭐 수험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수험생으로 보여서요. 보기에 1, 2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면서 찾아라 써라 그러면 이 보기라는 거는 그래서 찾아야 될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라. 문제가 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이들이 틀리면 바본 거예요. 그거는 어디 가서 관광지 가서 안내 표지판도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틀리는 꿋꿋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독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될 정보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요 보기를 딱 읽고 빨리 찾으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익숙한 학생들은 20초 컷이에요. 20초 내에 풀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제시한 시간은 4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국어 시험 시간은 학교에서 제시한 거의 절반만 써야 돼요. 나머지는 뭐 수학을 풀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수요 제도입니다. 도구남입니다. 여기 있어요. 찾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과학 지문이네요. 과학기술 파트. 좀 어려워 보이죠? 실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기가 2개짜리.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보기 1은 제시문에 대한 내용 소개, 요약 혹은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문학작품 해설이 나오고요. 보기 2는 요 제시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의 이론이나 특정의 상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추론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즉 보기 2개짜리는 추론형 문제고요. 보기 하나짜리는 사실 독해형, 사실적 독해형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하나짜리가 좀 쉽고요. 2개짜리는 조금 더 생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과 완성만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는 것보다, 그죠? 약술형 문제를 풀어보긴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이겁니다. 근데 이 문제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요, 금방 찾아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뭔가 무서워 보이잖아요. IAS, SF, 뭐 테러 단체 같기도 하고. 근데 모델 3개가 여기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모델에 해당한 것이 한 문단마다 펼쳐져 있겠죠. 그거 찾아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업무 문제입니다. 이런 게 아이들이 문법 공부 잘 안 해놓은 애들, 의문의 변동 잘 안 하는 애들이 대체 없이 갔을 때는 틀릴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화작이나 엄매가 포함된 대학이라면 문법하고요, 의문의 변동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익히고 가야 돼요. 고르는 거죠. 여기서 오답률이 높아요. 문법 내는 대학, 즉 엄매 내는 대학이 몇 개 대학 있죠. 걔네들은 문법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어민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실 거예요. 유음화, 비음화 기억나시죠? 된소리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거 물어본다니까요. 자, 엄매의 문법 영역입니다. 요거는 고전시가인데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아요. 작품에 대한 해설을 보여주고 그에 해당하는 시나 식구나 연을 기술해라.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답이 이렇답니다. 고기여 새하얀새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대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시 공부하잖아요. 수능 특강 완성해서. 그리고 문항 해설에 보면 시에 대한 감상이 나와 있습니다. 시에 대한 감상을 수능 특강 완성 공부에서 여러 번 읽으면요, 시험장 가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결국 문제 구성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나에서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불구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의지가 형성화되어 있다. 이 내용이 이 시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맨 끝에 보면 해설지와 답안지 있죠. 거기에 작품 해설이 있어요. 그거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완성을 통해서 9월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며 필수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뒤에 있는 해제, 작품에 대한 해설, 그 나와 있는 특정 주제, 독서라면 그 특정 주제에 대한 요약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거를 반복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EBS 수능 연계교재를 보면요, 특강만 보더라도요, 문학하고 독서 하면은 약 124개 정도입니다. 특강만 보면. 그러면 완성까지 하면 300개 정도 나와요. 300개. 그거를 수능 전까지 최소한 3번 정도 돌리면 시험장 가서, 물론 EBS 연계 특강이나 완성과 무관하게 다른 지문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지문, 익숙한 지문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 안정감이 들죠. 내가 봤던 거야. 그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배경 지식을 아느냐 모르냐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응력을 키우려면 기출문제 푸는 게 낫고요. 실제 출제되는 지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특강 완성에 독해 수를 3회독, 4회독까지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는 출제 영역별 대비법입니다.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없나요? 백서에? 있을 겁니다. 뒷자 한번 넘겨보실래요? 제가 책자 안 가졌네. 그 뒤에는요, 약술형 그 논술 전형 중에 인문계 쪽만 나와 있고요. 국어. 거기 그거 보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간호학과 하려 했는데 왜 인원의 표현이 안 돼 있지? 국어만 정리한 겁니다. 대학별 전형은요. 대학별 전형 앞에 보면 아마 요거 있을 거예요. 출제 영역별 대입법. 제가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넣습니까? 안 넣었다고 제가 확인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럼 볼게요. 문학과 독서 공부법입니다. EBS는 아까 EBS 연계교재에서 많이 나오니까 두 개는 다 똑같아요. 해제를 반복적으로 공부해라. 해설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해설지를 많이 봐야 된다. 답 맞추는 건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실제 문제는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해제에 핵심어에다가 괄호 쳐놓고 그걸 지운 다음에 문제를 내는 거라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해제를 공부할 때도요. 시인의 시적 정서가 들어있는 소재가 무엇이고 그 소재의 원관념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제가 뭐고 표현상의 특징이 뭘까? 문학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하거든요. 요걸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요 시어와 식구를 좀 보고요. 중요한 거는 주제식과 정서, 특히 대응관계 이런 걸 봐야 돼요. 시어와 시어의 대응관계. 그 독서 같은 경우는 역시 해제로 공부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제시문의 핵심 내용 파악해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 요약된 글을 봐라. 해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쓰는 게 괄호가 다 핵심 용어예요. 핵심어. 필자의 주제식이든 핵심어. 요걸 쓰는 거다. 그리고 어휘력이 좀 필요합니다. 동의어와 반의어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정도 보시고요. 합법과 작문 언매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전까지 학습법이요. EBS 특강과 완성을 8월까지 반드시 이해독은 해야 되고요. 집에서 그냥 듣겠다 그러면 아이 유튜브 보고 있죠? 학원 보내세요. 학원 보내십시오. 인강이든 형광이든 공부를 해야 되고요. 수능체제요건대학은 국어 수학으로 충족하지 한목적이지만 안 된다면 탐구로 떼어야 됩니다. 탐구로 그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 출력해서 나중에 좀 풀어볼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국어는 9문제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학교에서 제시하는 건 60분 정도는 풀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절반만 시간 할애해야 된다 봐요. 가장 좋은 거는 학교에서 60분을 공부해서 30분에 끊는 거죠. 나머지는 수학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6문제 기준이면 20분이 베스트라고 보고요. 자, 문학은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그거를 좀 알면, 해제를 알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 그 독서 같은 경우도 핵심 내용 파악, 그죠? 해제 다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은 토요일날 오전에 있는데요. 늦잠 잔 아이 등짝 때려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할 거예요. 독서 2회, 문학 2회, 언매 1회, 그리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단문쓰기. 단문쓰기는 국민대 대비입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별 문제풀이법, 그 다음에 영역별 기출문제를 분리해서 볼 거예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주제통합.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주제별로 문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언매는 주로 이제 문법 중심으로 공부하고요. 이때 모의고사 2번은 이제까지 배웠던 걸 종합한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회차는 화법과 작문 중에 이제 의문의 변동, 별령 없겠죠.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단문 쓰기, 요약, 그리고 설명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9, 10월이나 그리고 수능 이후에 스케줄입니다. 제 수업은 한림학원 같은 경우 토요일 10시에 있으니까 등짝 때리셔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